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990년대 후반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와 경제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밝혔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한국 축구나 경제는 비효율적이지만 다이나믹하다. 반면에 일본은 조직적이지만 그것도 좋은 리더가 있을 때 하나다. 이 말이 재미있었는지 아사히 신문 기자가 기자 칼럼으로 이 얘기를 인용했더군요. 그 후에 일본 언론인 몇이 전화해서 한일 양국 경쟁과 관련한 전망을 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좀 그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주장을 제가 했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잘 나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2010년 슈퍼엔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인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앞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양국 경제전쟁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일본 기업의 부활을 주장하겠습니다. 한때 1위로 전락했던 일본 회사들이 실제로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새로운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일본 기업에는 우리에게 없는 철학 있는 경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혁신을 기치로 내건 신흥기업 총수들마저 과거 재벌 오너의 판박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철학 있는 경영자의 대명사라면 역시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츠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숫자로 대표되는 서양식 경영을 대신해서 그는 임직원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일본식 경영을 주창합니다. 그의 2019년 신작 왜 리더인가가 오늘 읽을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씨 어서 오십시오. 네,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저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철학 있는 독서 토론의 대명사 성공예감 별책 부록 AI와 함께하세요. 알고리즘이 본질이 자화자찬 같아요. 자, 댓글 보고 갔죠. 네, 샵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의적 사고와 작품을 통해 통찰을 깨우쳐보는 시간, 정인호 경영평론가의 아티스트 인사이트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조의 시작은 오랜 관찰이고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관찰, 또 관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먼저 장현주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생각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느 한 분야에서 우뚝 선 분들의 기본은 오랜 관찰의 힘이군요. 해주셨고요. 황영상님, 예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관찰이 중요하죠. 덴마크의 의학자 닐스 핀센도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는 것을 보고 광선 치료의 성과를 만들어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업과 투자에서도 관찰을 활용할 대목이 많습니다. 네. 뭘 관찰하느냐? 뭐 이것저것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경을 사려면 비싼 돈 주고 안경원에 가서 시력검사서부터 쭉 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살 수는 없을까? 네. 내 눈의 도수는 내가 정확히 아니까. 그럼 참 편리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불편을 주목하고 찾아낸데 관찰을 통해서 발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명은 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제품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것보다 중요한 건 파는 거니까 혁신을 하려고 해요. 기존의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게 성공의 요체가 되는 거죠. 사업과 투자에서는요. 그리고 유튜브로 제임스 필리스님께서 예술도 하나의 경영이라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 경영에서도 관찰이 성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아까 발명을 하지 말고 혁신을 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실제로 나중에 친구가 되는 발명왕 에디슨하고 자동차 혁명의 제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에디슨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차를 잘 팔아요. 네네.
그러자 이제 포드가 뭐라 그러냐면 에디슨한테 어떻게 그렇게 발명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세요 하고 서로를 부러워했다 그러는데 둘 다 관찰의 천재들이었죠. 관찰의 방식이 좀 달랐는데 에디슨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관찰 끝에 바로 발명에 들어가는가 하면 네. 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자동차 혁명을 일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켄 공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관찰을 하고 나서 이걸 자동차에 왜 적용을 못하지 하고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모든 자동차의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미국인 1인 1차 시대를 열게 되는데 관찰이죠. 다만 에디슨은 발명으로 이어졌고 헨리 포드는 혁신으로 이어갔다는 게 차이죠. 네. 그런 점에서 유민영님, 상품을 만들 때는 상품을 만드는 자신보다는 사용하고 쓰는 소비자가 편하고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박윤선님, 새로운 시각, 단순화는 일 처리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죠. 트렌드를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어려운 일은 큰 의미 안에서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과 투자에 이 영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관찰해서 발명하지 말고 혁신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그 발명과 혁신의 차이가 벌어지냐면 발명가는 제품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만 들여다봐요. 이 에디슨은 이 제품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고쳐나가고 마음에 든 게 등장했을 때 특허를 냈던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업가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대중들이 이걸 좋아할까?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내가 설령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대중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혁신과 발명의 차이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든 사업과 투자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중의 마음을 읽는 게임이다. 마인드 리딩 게임이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하죠. 네. 마지막으로 꿀벌님께서 예술인들 공통점이 고독과 굶주림을 많이 겪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성공의 지식이 쌓여있는 듯하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고흐는 평생 불행했지만 그림 한 점도 동생 빼놓고는 못 팔았지만 불멸이라는 유산을 남겼잖아요. 네. 고흐를 모르는 인류가 있나요? 그렇죠. 생애는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사후에. 불멸이라는 성공을 남긴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부와 권력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불멸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요. 진시 황제는 얼마나 불멸을 그리워했을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위대한 예술가는 진정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이번 주 책은요, 일본 교세라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그가 60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깨달은 성공의 주문, 왜 리더인가입니다. 제가 뭐 기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물론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사실 참 문외한인데 이분이 이 저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맞나요?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젊은 분들은 우선 유명한가부터 따지고 보는데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네네. 예. 일본을 넘어서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꽤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을 존경하는 기업가들이 많은데 일종의 동양적 경영 철학을 앞세운 분이고 지금 90세예요. 생존한 경영자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의 신? 반열에 오른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경영의 신, 장사의 신 이렇게 분류를 잘해요. 네네. 3대 경영의 신 할 때 우리가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잘 아는 마츠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분인데 네. 이분은 살아계신 분 중에 그렇게 추앙받는 분이고 아주 쉽게 이분 얘기를 정리하자면 27살 되던 해에 1959년인데 그 자본금 그 당시 3천만 원 가지고 28명이 교세라라는 세라믹 전문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은 반도체 소재 회사인데 여기가 16조 원 규모가 됐고요. 1980년에 회사를 하나 더 창업해요. 민간 이동통신사 다이니덴덴이라는 걸 창업했는데 지금은
M&A를 해서 이 회사가 KDDI로 사명을 바꿨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50조 원 정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 그 후의 일인데 그건 들어보셨죠? 그 일본 항공 JAL이라고 불리는 JAL이 네. 이제 파산 직전에 네. 이르렀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그때 이 회사를 극적으로 살린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부각이 된 그렇죠. 계기가 그러니까 경영의 신으로서 예. 누가 들어가도 그런 국적 항공사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을 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도 대한항공이 한때 어려웠고 네. 아시아나항공은 더 어려워져서 대한항공이 흡수되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뭐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총리까지 나서서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구원투수로 투입돼 가지고 네. 회생을 시킵니다. 측근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13개월 만에 파산 직전의 회사를 흑자로 돌리고 그 1년 후에는 자알 역사상 최대 이익을 내요. 네.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3년 만에 난 할 일을 했으니까 돌아간다 하고 딱 돌아갔어요. 해낸 거네요. 그렇죠. 예. 보통 같으면 눌러 앉아서 좀 챙길 거 챙길 텐데. 아니 그리고 또 철학 있는 경영자라고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영 철학이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 네. 시 없는 수박의 우장춘 박사라고 아시죠? 네네네. 그분이 일본서 공부하고 실은 뭐 일본인이 된 건데 거기 4번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한국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이 아마 이런 책을 냈으면 이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욕먹었겠죠. 일종의 개똥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담대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창업과 수성, 게다가 기업 회생이라는 기업 경영자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해낸 이제 완벽한 경영자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허세가 아니라 언행일치의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고요. 특히 이 사람은 97년에 그러니까 자알에 2010년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은퇴해서 불교에 귀의했어요. 네.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니까 일본은 선불교라는 건데 젠 불교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가서 시쳇말로 득도 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속세로 다시 나오라고 한 거거든요. 나가서 회사를 회생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고 이 선불교를 접목을 많이 시켜서 불교 원리라든가 동양 철학으로 자신의 생각을 많이 뒷받침했고 이 책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경영학과는 상당히 달라서 당혹스러워하실 분이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인상적인 대목이죠. 그렇다면은 이분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불교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체 유심조라고 아마 역사교과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 역사교과서에는 원효의 해골 에피소드로 유명했잖아요. 해골물. 당나라로 가는 길에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해골 들어있는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경악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맛있게 먹은 거하고 놀란 거의 차이는 마음의 변화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난다. 이걸 이분이 경영에도 접목해서 아주 동양적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 책도 명언들로 수북합니다만 명언 제조기예요. 명언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 자알 회장으로 취임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말 때문에 또 유명해졌어요. 소선은 대악을 닮아 있고 대선은 비정과 닮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그마한 선, 오름은 큰 악을 닮아 있고 큰 선은 비정, 그 정이 없는 것과 닮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살리자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좀 잘라야 되잖아요. 네.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사람을 안 살리고 그냥 안고 가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고 가는 소선은 자그마한 선은 대악을 닮아 있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대선은 사람 잘라내서 기업을 회생시키자니 비정과 아주 무정한 것과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들이 많이 대서특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나모리 가츠오는 마음의 경영자 또 선불교의 경영 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왜 리더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마음의 방정식.
이분이 늘 얘기하는 건데 경영을 하면서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자기는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뭐 보통 사람이 썼으면 개똥 철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맥이 닿았는데 특히 그 계기가 됐던 게 흥미로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공감하시던데 자기가 이제 27살에 30명짜리 중소기업을 창업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 끌고 와서 창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은 왜 몰라주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괴롭죠. 그렇죠. 특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오너하고 직원의 마음이 극적으로 갈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불교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진정한 자아라는 의미에서 불교에서 쓰는 진아 모든 거칠애를 다 없애고 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리더가 괜찮으면 근묵자흑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물이 들면서 진화가 순수해지고 그래서 그 조직은 마치 리더가 일으킨 파문에 따라서 큰 물결이 일듯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음의 구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불교 원리에 따라서 표현하는데 진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의 이 혼을 감싸고 있는 게 본능이어서 본능이 여기다 많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좀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더 세속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감성과 지성인데 본능이 끼어드는 것 때문에 많이 진화나 혼이 흐려진다는 거죠. 이 결과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나이테들을 겪으면서 마음가짐이나 말이 나오는데 이게 쌓여서 업이 된다.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사람은 불교 윤회사상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건데 그러니 이런 마음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 대 진화. 진짜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닿는 게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다가갈 때도 지금 당장 100원을 더 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 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타의 마음을 남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건 사업이나 리더한테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경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까지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2번이나 창업했으니까 2번 창업하고 나서 월급도 많이 안 갖고 갔어요. 보통 직원들만큼만 갖고 가니까 어느 날 화가 나더래요. 마음속에서. 내가 일으킨 회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을 둥 살둥해서 키워놨으니까 내가 돈 좀 많이 가져가도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돌고 돌아서 반드시 회사를 망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경영자라면 마음의 방정식을 연구한다.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연구한 다음 마음이 닿도록 진화가 진짜 내가 진짜 다른 사람과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일화를 예로 들어보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내가 직원들만큼만 돈을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좀 유보를 해라 이런 뜻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건 진화 과정에서 별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거죠. 뭐 당장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질러버리고 싶고 이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진화는 이 자아의 이기적인 본능을 이겨낸 이타적인 마음이 전제되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감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경영자, 리더는 혼으로 판단해야 된다. 혼.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말 이타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게 뭔가. 뭐 명분은 그럴싸한데 결국 100원을 더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면 혼이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기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성이나 지식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혼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분의 슬로건 같은 얘기인데요.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해라.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영자들한테.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별책부록에서 사실 많은 경영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예. 이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책에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세기죠. 50년 가까이 경영을 해온 저자한테 참 인상 깊었던 점이 자기의 이해보다는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장면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교세라 창업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죠. 그러니까 교세라 창업 전에 이분은 중학교를 2번 떨어졌고요. 그 대학 출신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지방대인 가고시마 대학 화공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입사가 쉽지 않잖아요. 네. 간신히 쇼공업이라는 흔들리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여기서 진짜 회사를 살리려고 밤새워 일하면서 토대를 만들어요. 자기가 속한 팀만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팀이 됐어요. 그런데 사내 정치가 쓱 벌어지더니 그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돈 되는 프로젝트를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 버려요. 네. 이 사람은 붕 뜨잖아요. 그래서 사의를 내게 표현했더니 사표를 내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이 사람만큼은 잡아야 되겠기에 봉급을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이기적인 동기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네. 봉급 올려주고 앞으로 잘 나가게 해줄게. 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고 네. 그 자기 팀원들을 설득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교세라를 59년에 창업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이타적 목적으로 하면 잘 된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예죠. 네, 네. 그리고 2010년에 자리죠. 일본 공항에 부임해서도 임원들 집중 리더 교육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건데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촛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데 가서 자 우리 명상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뜬금없다 그랬는데 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 있는 경영자 반열에 오른 건데요. 집중 리더 교육이라 그래서 리더 마음부터 바꿔야 되겠다. 네.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코웃음도 치고 그랬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니까 효과를 발휘하고 다시 이 교육을 받은 중간 관리자 이상이 직원들 교육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11년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때 잘의 정신교육 결과가 나와요. 잘이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일선에 나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소비자들도 우리 국영항공사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우리를 걱정해줬어 그러면서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는데 큰 보탬을 줍니다.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업이라는 게 쌓여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에 사례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자 자신의 마음 또한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일일이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직원의 숫자가 많아질 텐데 이런 직원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저는 의문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일일이 살필 수는 없죠. 네. 근데 어떤 조직은 그 조직에 내재된 혹은 압축된 목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만나도 요즘 분위기가 어떻구나. 네. 회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 만나라는 게 아니라 다 접촉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라. 여기서도 마인드 리딩 게임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직원 전반에 구성원 전반에 마음 상태를 접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사람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슨 광고에 씹고 뜯고 즐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음식을. 네. 네, 여기서는 구성원들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라.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마음의 정원. 그 마음 다스리는 걸 정원 가꾸기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저자는 세 가지가 특히 리더, 기업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하다. 조화, 투지, 도리. 그러니까 이 책은 5챕터로 돼 있는데 그냥 막 읽어내려다 보면 큰 틀, 프레임워크를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 아까 진짜의 나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원 가꾸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조화, 투지, 도리. 그다음 맨 마지막 그래도 근본은 뭐냐 하는 근본. 5챕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분이 한자 한마디로 다 표현했는데 우선 진짜의 나는 마음 심자, 마음을 읽는 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조하는 선, 이타적인 거. 그다음 투지는 강해야 되죠. 도리는 정, 바를 정자. 그리고 근본은 본. 이렇게 5글자로 요약합니다. 이 사람 경영 철학의 핵심은 이 5글자의 한자에 다 들어있는 건데 또 이런 표현도 쓰니까 명언 제조기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단 한 톨의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만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다. 많은 의심과 불안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저도 쟤를 믿어도 되나?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닐까? 혹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의 여지가 추후도 없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반드시 믿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사업을 벌려나가는 거죠. 또 그런 리더의 마음이 있을 때 리더의 마음은 주변에 퍼져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회사는 그 힘으로 성장한다. 리더의 마음이 퍼져서 회사가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경영 철학을 보고 있는 건지 어떤 신화를 읽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리더의 마음이 퍼져서 회사가 성장을 한다. 마치 막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나왔다라는 뭔가 영웅 신화를 듣는 것 같기도 약간 한데.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진짜 한 명의 리더가 조직 또는 뭐 기업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부장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네. 그 경영자, 최고 경영자 넘버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더 그렇고 미국의 경우도 네. 드물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 잭 웰치 회장 같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일으킨 변화로 위대한 기업을 탄생시켰던 거죠. 네. 그 사람이 다 하고 나니까 그냥 362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더 우리 주변 예를 찾아보자면 세종은 조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었는데 세종이라는 리더가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드리면 집현전 학자도 떠오르고 네. 옆에 그 어질고 지혜로운 신하들도 떠오르고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발탁하고 네. 키워준 것도 세종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기업 경영자가 바꿀 수 있는 조직이나 문화는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잘 회생 요청을 받았을 때도 동기부터 생각하거나 직원 또 국가 경제를 먼저 생각을 했단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본인의 어떤 월급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걸 이뤘기 때문에 더 이룰 필요는 없어서 마지막까지 주저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주저하다가 찾은 명분이 뭐냐? 이거 큰일 났다.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자리라는 게 워낙 큰 회사기도 네. 하고 두 번째는 3만 명의 직원은 어떡할 거냐.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국적 항공사가 사라지면 엔하라고 그래서 민항 항공사 하나만 남게 되는데 네. 일본의 주요 항공사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겠다. 이런 이유로 불교의 귀에서 돌을 닦다가 번연히 자기 측근 3명만 데리고 다시 나와서 가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총리까지 제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길래 이렇게 총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속세로 다시 나와라라고 했을지 궁금한데 네. 사실 서양 경영학에서는 이익 극대화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표로 추구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당장 극대화를 사업을 한다는 시작한다고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저자는 이타적인 목적부터 생각을 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 동양적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일지 너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 불교를 기일을 했다. 너무 종교에 심취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그리고 이제 들거든요. 권명수 씨 세대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더덥기도 하고 약간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긴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믿음들이 나온 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개통 철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 이 교사가 창업 전에 집안이 굉장히 불운했어요. 가난하고 네. 특히 아버지가 인쇄 공장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공습을 받아서 다 이제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특이하게도 돈을 대출받거나 빌리는 걸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 네. 결국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한국계 어머니가 자기가 부유한 시절에 많이 사뒀던 옷을 전당포에 가서 맡겨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이 갓소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전쟁 전에 했던 그 봉투, 인쇄공장에서 만들었던 봉투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팔자. 그때는 네. 편지를 많이 쓰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시쳇말로 대박이 나면서 집안이 일어나는 계기를 아들이 만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내가 이 사업 성공한 이유가 혹시 이타적인 목적 때문 아니었을까? 내가 용돈벌이 하자고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 어머니가 옷까지 맡겨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내가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창업 전까지는 거의 모든 인생을 스스로 다른 책에서 루저라고 표현했듯이 다른 일들이 잘 안 풀렸어요. 중학교도 2번 낙방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못 갔고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도 잘 안 됐거든요.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를 돌이켜봤더니 그거였는데 그거는 가족을 일으키자는 이타적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을 이제 자기 신념화한 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겠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우주인과의 법칙. 그럼 이타적인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타가 뭐냐?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는 아까 어떤 일을 할 때 명분, 어떤 의도적 선함을 가져야 된다. 늘 이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놀랐는데요. 이게 어느 날 무슨 일을 할 때 이타적 생각을 한다.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습관적으로 평상시에 남을 배려해라. 남의 이해부터 먼저 챙기다 보면 습관적으로 배려하다 보면 큰 일을 할 때도 이타적인 동기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진짜의 나는 이타심에 기반한 거고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말하는 개인 자신은 이기심에 기반한 거다. 그러니까 보통 자아는 이기심에 기반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 분야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거라면 진화는 자신의 능력을 남을 위해서 선용해서 좋은 뜻으로 써서 더 나아지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타의 바람이 불면 내가 리더인 내가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아까 업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우주의 인과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윤회사상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이타,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배려나 동기가 작용하면 이게 반드시 나한테 좋은 걸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타심은 또 이제 단순한 이기심과 달리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그러면 만족할 줄 아는 절제심들을 이제 불러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경영도 너무 이기적으로 굴면 위태로워지듯이 기업도 너무 이기적으로 굴면 위태로워진다. 네. 이타심의 바람이 불도록 해서 우주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게 돌아오도록 해라. 예를 들어 잘해서 대지진 피해자들을 도우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유는 뭐 인류에 기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도와주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왔어요. 네네.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항공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당시에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나도 모범적인 답변들인데 사실은 소장님께서도 경영 여러 차례 하셨고 경영학 공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에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 아까 이 책 읽으면서 사실 제가 광명수 씨가 공감은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실행하기 어려운 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다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실행하기 힘든 거죠. 네. 근데 더욱이 이 사람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실행하고 보니 교과서적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철학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르고 또 하나 저는 이 경영학이라는 게 서양 경영학은 주로 이제 경영 관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매니지먼트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재무제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리더만큼은 숫자나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조직 구성원과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마음가짐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서양 경영학의 보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서양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서양의 기법도 활용하고 대신 이런 동양의 철학도 수용하는 경영자가 훨씬 더 낫겠죠. 저도 그런 걸 못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배우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게요. 예. 서양 경영 철학만 찾다 보면 이런 마음적인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책들을 좀 찾기도 할 것 같거든요. 경영 철학 수준이 아니기도 하죠. 서양의 경우는 일종의 기법인데 네. 이건 철학이니까 둘을 보완하면 좋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왜 리더인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신의 속삭임. 이것도 추상적인데 리더가 이제 강해져야 된다. 투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세 가지 그 조화, 투지, 도리인데 투지가 이런 겁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어떤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거죠. 일편단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의 직원들은 그 사람이 고결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까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따르게 되고 경영자가 문제 한복판에 서서 문제를 풀기로 하면 많은 응원군들이 생겨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 이 리더는 서리빨 같은 투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공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추호도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종의 모라의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다른 사람이 많아지고 이건 실력을 넘어서는 기세가 된다는 거예요. 기세. 저도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기세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건 뭐냐면 사업을 할 때 기세라는 것이 꺾이면 잘 안 돼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무리해서라도 초반에 오버페이스해서라도 기세를 잡으면 기세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손님이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종업원부터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많이 무리해요. 아는 사람이라도 다 불러들여서 기세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떠들썩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관심을 가지고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세가 되면 이건 눈덩이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빠르게 퍼진다. 다소 무례하고 난폭하더라도 일의 한복판, 문제의 한가운데 리더가 서야 된다. 자,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업 자체는 잘 되는데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를 자꾸 외면해요. 왜냐면 들여다보기 싫은 문제니까. CFO한테 다 넘겨놓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는 그 문제의 본질에 달려들어야 된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24시간 그 고민만 하라는 거죠. 문제 한복판에 서서 고민하고 되든 안 되든 터무니없더라도 대안을 내놓기 시작하면 종업원들이 나서서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해요. CFO는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은행 문턱을 드나들 테고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때 문제가 풀리는 순간을 신의 속삭임이 울린다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스스로 풀린 적이 한 서너 번씩 있는데 그때 신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강하게 맞설 때 문제의 핵심.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간절히 원할 때요? 예. 늘 간절히 원하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결혼한 남편분을 간절히 원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분이 넘어온다. 신의 속삭임을 들은 거죠. 그것보다는 저는 매일 한 번씩 주식 현황을 보면서 간절하게 속삭입니다. 저의 간절한 속삭임이 잘 먹히진 않지만요. 그러면 신이 속삭일 겁니다. 공부 좀 해. 공부가 문제였군요. 제가 열심히 별책 부록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속삭임 이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책에서 나온 이번 책에서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두 가지인데 이 IBM이라는 세계적인 그 당시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에서 부품 납품해도 좋다는 오더를 받아요. 이게 근데 전체 매출액의 25% 4분의 1이나 될 만큼 큰 오더였는데 안 돼요. 계속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딱지를 맞아요. 불량품이라고 찍혀서 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밤새고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을 한자로 오전양이라서 고젠사마라고 그러는데 고젠사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거의 밤새서 이 문제에 매달리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7개월 만에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실제로 납품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신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문을 받았는데 세라믹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얇게 만들 수 없는데 얇게 만들어서 그걸 붙여서 납품해달라는 새로운 스펙을 요구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붙일 건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이때도 모든 직원들과 같이 계속 밤샘 작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 껌 씹는 종업원을 보고 껌을 보고 네. 껌과 같은 재료로 파라핀입니다만은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는데 이걸 이 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 정면으로 맞서면 신이 속삭여준다, 해결해준다 네, 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례를 들으면 노력한 자에게 빛이 있나요?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회사의 리더라고 하면 굉장히 꿋꿋한 자존심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사실 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가조 회장은 수없이 문전박대도 당하고 머리도 조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은 별로 통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절박함인 거죠. 그 있잖아요. 왜 공부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할 수 없고 제가 만든 말은 거기다 즐기는 자는 계속하는 자를 따라할 수 없고 계속하는 자는 절박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네. 거거든요. 이제 절박하게 원하는 거죠. 이게 저자는 강하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배수진을 친다. 대안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처음 출발부터 납품 회사였어요. 자기가 소비재 제품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네. 납품이라는 게 뭡니까? 을이에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갑으로부터 늘 평가를 받고 잘하지 않으면 고개를 수그리지 않으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박한 상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혹시 신의 속삭임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거창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그건 아닌데 매일매일 저는 본방송에 오프닝을 쓰잖아요. 네. 가끔씩 신의 속삭임에 연상되는 순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오프닝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 답이 안 나올 때가 많고 또 쓰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죠. 네. 이럴 때 보통 밤늦게 쓰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일 거야.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일 거야 라고 하고 쓰고 나면 홀가분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 서늘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신이 내게 용기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멋지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감사하는 마음. 다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이것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근본이 뭐냐?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경영자의 근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네. 마음. 이건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분이 마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생각, 사념이라는 것과 행동이 업이 된다. 이게 쌓여서 업은 현실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소기업들이 를 일으킨 분들이 이 대목에서 많이 울어요. 저도 이걸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재난이 많이 닥칩니다. 어려운 순간이 많이 오죠. 그러면 이분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업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언행 때문에 쌓였던 업이 이제 풀리니까 뭐 더 쉽게는 액땜하니까 네.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순간이구나. 이제 잘 풀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를 겸허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하는데 사람이나 조직을 망가뜨리는 건 칭찬과 격려지 이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은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난에 무너지는 기업들도 있고 실패와 좌절에 무너지는 개인도 있지만 진짜 무너뜨리는 건 성공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경영학의 요체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기업들이 환경 변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쭐해져요. 잘한다. 그럼 우쭐해졌다가 무너지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입버릇, 이건 다른 책에 많이 소개가 된 건데, 이 사람은 무슨 말끝마다 난만 감사합니다. 난만이라는 게 나무 아미타불의 그 지방 사투리인데, 네. 이 사람 입에 어려서 이걸 배워가지고 난만 감사합니다. 모든 게 부질없고 업으로 쌓이니 감사합니다. 이 업을 풀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 사례로 표현했던 게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교세라가 최초로 납품한 게 유명한 마츠시다,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로 네. 유명한 그 회사였는데, 이 거래를 하고 나니까 을이고 갑이니까 계속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와요. 요즘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고통받고 계실 텐데 계속 할 때마다 단가를 낮추게 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고통스럽고, 다른 납품업체들처럼 그 마츠시다 측에 항의도 좀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마츠시다 상이라는 걸 제정해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상을. 감사한 마음이 외부로 표현됐으니까 마츠시다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짰는데도 저렇게 고맙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을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평불만을 할수록 이게 또다시 불행을 불러들인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마음에 관한 근본, 감사하는 마음이 핵심이다라는 게 이 책 말미의 결론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주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정리해 준 셈이니까. 네, 혹시 소장님께서도 책 읽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도 사업과 투자의 이력이 저도 한 30년은 돼서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감은 많이 했어요. 네, 네. 박명수 씨나 그러니까 젊은 세대 중에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야 이 경영자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 마음가짐이나 부가 성공을 불러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자뿐만 아니라 이 외국의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고요. 국내는 해빙이라는 이건 책 우리가 다뤘었죠, 한번. 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즘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경영 환경상의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혹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성공 실패를 예전에는 경영학에서 잘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1980년대 이후에 거의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톰 피터스의 그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그 초량 기업을 찾아가는 책이 있는데 30개 글로벌 기업들, 초량 기업을 소개를 해놨어요. 성공 요인도 분석하고. 근데 그 책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대부분 다 망하거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 요인을 설명하기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냥 운이다. 허망하죠. 그러나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경영자가 중요해져요. 경영자의 행운, 경영자의 마음, 경영자의 선택.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리더의 마음과 관련된 일종의 어떤 창의력, 상상력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마음가짐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에도 이런 선불교, 도교, 장자 이런 마음가짐과 관련한 철학들이 상당히 유행해요. 네.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스티브 잡스 영향도 있었고요.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 젠 불교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경영자들도 누가 망할지 혹은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를 따라서 이런 좀 마음가짐과 관련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왜 리더인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간 상대적으로 일본 경영자 책을 조금 우리가 소홀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 철학 있는 경영자를 만난다는 기분으로 소개해드렸고, 좀 편안하고 가볍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 공감 못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해보면 반드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처럼
한 50년 큰 성공 거두고 이런 책 쓰시면 돼요. 본인의 철학. 그러면 그때는 개똥 철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위대한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인내심만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여전히 최고의 투자 수단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조엘 글린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실 15년 전에 초판으로 맞아요. 나왔는데 개정판이 나오면서 요즘 다시 역주행 중인 책입니다. 주식 공부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네. 좀 쉽고 재미있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지난해처럼 폭발적인 장세는 아니어서 네. 조마조마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확신과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이 책을 골랐고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줄 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군요. 고맙습니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습니다.